조주빈 1995년 10월 14일 출생. 사형수 대기실에 앉아있지는 않지만 체포 당시 나이보다 더 긴 4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 인간 사회로부터 영원히 매장된 존재. 최소 16명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74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그가 만들어낸 지상의 지옥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N번방 사건의 주범이며 박사라는 오만한 별명 뒤에 숨어있던 자다. 그의 범죄는 칼이나 총알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술을 통한 인간 영혼의 파괴였고 피해자들을 잔혹한 성착취 제국의 디지털 노예로 만든 것이었다. 그에게는 사형수의 의례적인 마지막 식사는 없었지만 세상은 그의 가면이 처음으로 찢겨나갔을 때 대중 앞에서 했던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말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수많은 카메라 렌즈 앞으로 끌려 나왔을 때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고맙다. 그것은 뉘우침의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전이었고 스스로를 초자연적인 힘으로 여기는 선언이었으며 자신이 퍼뜨린 악의 규모에 대한 역겨운 인정이었다. 그 말은 끝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이후 몇 년간 마주해야 할 악몽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오늘 우리는 평범한 학생에서 디지털 악마로 변해가는 과정비밀 대화방에서부터 정의가 실현되는 날까지의 여정을 함께 탐색하고 스스로를 박사라 칭한 자조주빈의 정신 뒤에 가려진 미스터리의 장막을 걷어낼 것입니다. 이 콘텐츠는 폭력과 실제 범죄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청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0년 초세계가 전 지구적 대유행의 첫 소식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한국 사회는 또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 즉 인터넷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통해 퍼지는 악성 바이러스와 마주해야 했다. N번방이라는 단어가 뉴스기사와 소셜미디어에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탐사보도 기자들에 의해 첫 번째 세부 사항들이 폭로되자 온 나라는 충격에 빠졌다. 그것은 평범한 대화방이 아니었다. 그것은 디지털 지옥 시스템이었고 고야성과 소녀들의 인격이 상품처럼 거래되는 암시장이었다. 고등학생을 포함한 수십 심지어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유인 협박 강요를 받아 스스로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영상을 촬영해야 했다. 가벼운 수준에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함에 이르는 이 영상들은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등급별로 분류되어 수천 명의 회원들에게 판매되었다. 이 제국을 운영하는 자 스스로를 박사라 칭한 익명의 인물은 암호화폐를 이용해 거래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어 추적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공포는 주범의 범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규모에도 있었다. 수만 명의 사용자들이 돈을 내고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고 심지어 학대 행위를 요청함으로써 집단 범죄의 공범이 되었다. 대중의 분노가 폭발했다. 박사와 모든 참여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온라인 청원은 며칠 만에 수백만 명의 서명을 받아 기록적인 수치를 세웠다. 기술 발전과 문명을 자랑하던 한국 사회는 바로 그 기술이 자신들의 심장부에서 괴물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경찰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었고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익명의 악마를 빗속으로 끌어내야만 했다. 조주빈의 범죄 여정은 증오와 권력욕에 의해 왜곡된 지능적인 두뇌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서운 증거이다. 그는 피해자를 굴복시키기 위해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의 무기는 심리와 기술이었다. 박사의 계획은 정교한 덫으로 체계적으로 구축되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가짜 구인 광고를 올려 돈이 필요한 젊은 여성들을 노렸고 고수익 쉬운 파트타임 모델이라는 달콤한 약속을 내걸었다. 순진하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던 많은 여성들이 그 덫에 걸려들었다. 다음 단계로 그는 처음에는 평범한 사진을 점차 외모 확인을 핑계로 더 민감한 사진을 요구했다. 이 사진들을 손에 넣는 순간 덫은 닫혔다. 그는 본색을 드러내고 만약 자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 사진들을 가족 친구 학교에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사회적 비난과 주변인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피해자들을 오가매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되었다. 그때부터 그들은 그의 노예가 되었다. 그는 그들에게 점점 더 끔찍한 행위를 강요했다. 자해 영상을 찍고 몸에 저속한 단어를 새기고 돈을 낸 자들의 요구에 따라 병적인 행위를 하도록 했다. 수익과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는 텔레그램에 다단계 대화방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위 등급의 대화방은 적은 비용으로 기본적인 영상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가장 잔혹한 콘텐츠가 있는 최상위 N번방에 들어가려면 거액의 암호화폐를 지불해야 했다. 가장 역겨운 전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일부 회원들에게 다른 여성의 개인정보를 보내거나
피해자 협박에 가담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는 관람자를 공범으로 만들었고 두려움과 타락으로 뭉친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그는 익명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고 암호화된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신원을 완벽하게 숨겼다. 그는 자신이 지하세계의 왕잡히지 않는 박사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그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너무 오만했다. 그 오만함 때문에 그는 아주 작은 디지털 흔적들을 남겼고 바로 그 흔적들이 기자들의 용기와 경찰의 끈기와 결합하여 마침내 그 악마의 집 문 앞까지 그들을 이끌었다. 괴물 조주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순으로 가득 찬 초상화인 학생 조주빈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1995년에 태어난 그는 평범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한 전문대학에서 정보통신을 전공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눈에 띄는 점이 없었다. 친구들은 그를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지만 주목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으로 묘사했다. 그가 체포된 후 밝혀진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대학 시절 그가 학생신문사에서 활발히 활동했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성범죄를 비난하고 여성을 위한 더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기사를 쓴 적이 있었다. 그것은 내면에 자라나는 악마를 숨기기 위한 정교한 위선이었을까 아니면 그의 일부는 진정으로 자신이 쓴 것을 믿었지만 다른 일부는 은밀히 어두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인격 분열의 징후였을까. 뚜렷한 심리적 외상이나 학대받은 어린 시절은 기록되지 않았다. 그는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다. 이 점이 그의 타락을 더욱 무섭게 만든다. 이는 악이 반드시 학대라는 척박한 땅에서만 싹트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이 결여된 지성과 권력돈에 대한 욕망이 양심을 완전히 압도할 때 교육받은 젊은이의 마음속에서도 자라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심리 분석가들은 조주빈이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일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만 간주하는 인물이다. 박사라는 별명이 그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는 단지 돈을 벌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초월적인 두뇌로 존경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인정받고 싶어 했다. 인터넷이라는 가상세계는 그가 그 역할을 연기할 완벽한 무대를 제공했다. 그곳에서 그는 책임지지 않고 누구든 될 수 있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환상은 결국 깨졌고 병적인 욕망을 가진 평범한 범죄자라는 그의 진짜 모습이 빗속으로 끌려 나왔다. 엠번방의 피해자들은 차가운 통계 숫자가 아니다. 그들은 삶과 꿈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실제 인물들이다. 그들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여학생들이었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애쓰는 사회초년생들이었으며 가족을 돕기 위해 돈을 벌려던 젊은 여성들이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상처받기 쉬운 상태와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이었고 바로 그 점이 조주빈에게 이용당했다. 이 디지털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기 전 그들의 삶은 평범한 나날들이었다. 그들은 학교에 가고 일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잘못된 클릭 약속을 믿고 내린 성급한 결정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이 범죄가 그들에게 미친 영향은 전면적인 파괴였다. 그것은 강요된 영상 속에서의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끔찍한 정신적 파괴였다. 그들은 존엄성을 박탈당하고 물건처럼 취급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비밀이 폭로될 것이라는 인생이 영원히 망가질 것이라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다. 많은 피해자들이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을 생각했으며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심리적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들의 가족들이 겪은 고통 또한 잔혹했다. 그들은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유도 모른 채 무너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진실이 드러났을 때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절망의 어둠 속에서 몇몇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용기가 희미한 빗줄기가 되었다. 그들은 침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신상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기자들을 찾아가고 경찰에 가서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다. 바로 그들이야말로 박사 조주빈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신들과 다른 수십 명의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를 되찾는데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이름 없는 영웅들이었다. 엠번방 사건 수사는 법집행기관과 하이테크 범죄자 간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었다. 첫 단서는 경찰이 아닌 그룹의 대학생들과 독립 언론인들로부터 나왔다. 그들은 하위 등급의 대화방에 잠입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이 네트워크의 끔찍한 규모를 깨달았다. 그들이 초기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경찰은 비로소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암호화폐 거래 분석에서 나왔다.
익명으로 여겨졌지만 전문가들과 거래소의 도움으로 경찰은 일부 실제 은행 계좌로 이어지는 디지털 흔적들을 추적해냈다. 수사는 조용하고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경찰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했다. 잘못된 움직임 하나가 박사로 하여금 모든 흔적을 지우고 가상세계로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몇 달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모든 단서는 단 하나의 이름 서울에 거주하는 25세의 학생 조주빈을 가리켰다. 체포의 순간은 2020년 3월 19일에 이루어졌다. 경찰이 그의 아파트에 들이닥쳤을 때 그들은 그의 전자기기에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발견했다. 지하세계의 왕 박사는 조용히 체포되었다. 체포 당시 그의 반응은 놀라움 그리고 이어서 기묘한 수용이었다. 마치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며칠 후 여론의 압력 아래 경찰은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 조주빈의 신상과 얼굴을 대중에게 공개한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악마에 대한 그 오싹한 발언을 해꼬이는 그의 뉘우침 없는 태도와 병적인 인격을 확증하는 말이 되었다. 조주빈의 재판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법적 사건이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협박 범죄 단체 조직 등 수많은 혐의가 제기되었다. 그의 변호 전략은 계속해서 바뀌었다. 처음에는 주범 역할을 부인했다. 그 후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공범들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고 자신이 더 큰 네트워크의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법원에 뉘우치는 척하는 자필 편지를 제출하는 연극까지 벌였다. 그러나 모든 것은 너무 늦었다. 수십 명의 피해자들의 증언 전자기기에서 나온 데이터 그리고 자신이 직접 만든 영상들까지 유추의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법정에서의 그의 진술은 모순과 거짓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 순간이 있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그는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상황 탓으로 돌리며 회피하기만 했다. 배심원단과 법원의 판결은 피할 수 없었다. 2020년 11월 26일 조주빈은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각계의 반응은 다양했다. 피해자 가족들과 많은 국민들은 그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느꼈다. 그들은 종신형을 요구했다. 한편 조주빈은 조금의 뉘우침도 없이 즉시 항소했다. 철창 안에서의 세월은 조주빈의 오만함을 조금도 꺾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시스템의 희생자 오해받은 천재라고 믿었다. 항소심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 한국 최대 포털 사이트 중 하나인 네이버에 개인 블로그를 개설한 것이다. 그는 감옥 안에서 변호사를 통해 6개의 긴 글을 올렸다. 그 내용들은 사과나 반성이 아니었다. 오히려 한국 사법 시스템을 겨냥한 고발장이었다. 그는 법원이 불공정하게 재판했다며 자신의 판결이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범죄를 정당화하며 계속해서 자신을 우월한 지능을 가진 인물로 포장했다. 이 행동은 제2의 분노를 일으켰다. 대중은 그런 범죄자가 공공 플랫폼을 이용해 자신의 궤변을 퍼뜨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네이버는 언론의 위기에 직면했고 운영, 정책 위반을 이유로 그의 블로그를 신속하게 폐쇄했다. 그의 항소 노력은 결국 실패했다. 형량이 줄어들기는커녕 2021년 2월 그는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5년의 형이 추가되어 총 형량은 45년으로 늘어났다. 조주빈의 인생은 차가운 감옥 벽 안에서 끝날 것이다. 극적인 마지막 24시간도 마지막 식사도 사형 집행실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유언도 없을 것이다. 그의 형벌은 망각이다. 그가 가장 갈망했던 것 즉 권력과 관심의 박탈이다. 그는 침묵 속에서 늙고 죽어갈 것이며 그와 같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아마도 죽음보다 더 가혹한 결말일 것이다. 어느 정도 정의는 실현되었다. 조주빈은 처벌받았다. 그러나 N번방 제국의 종말이 전쟁의 끝은 아니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와 정부로 하여금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범죄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다. 사건 이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 소지, 그리고 성착취 그룹 가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련의 새로운 법률 통칭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었다. 피해자 가족들의 반응은 안도감과 끝나지 않는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조주빈에 대한 판결은 그들에게 법적인 마무리를 가져다 주었지만 심리적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을 것이다. 조주빈 사건은 디지털 시대의 정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다. 그것은 악에게 안전한 은신처는 없으며 범죄가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결국에는 빗속으로 끌려 나올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교훈이며 사이버 공간에서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싸움이
결코 끝나지 않는 싸움임을 상기시켜준다.